안녕하십니까 다파콘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제 트럼프 관련되는 트럼프 관련되는 이제 책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드디어 이제 어, 실전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백악관에서 2월 1일부터 멕시코하고 캐나다에 대해서 관세를 25% 부과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금융시장이 좀 불안정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금리도 좀 오르고 달러도 강세를 보이면서 특히 멕시코 페소하고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이는 패턴인데요. 제가 이제 이 트럼프 패닉에서 강조해드리고 싶었던 것은 사실상 그 국가안보전략보고서하고 일기 때 국가 백악관에서 이야기했던 이익센터에서 이야기했던 발표 자료 내용들을 보시면 사실상 이번에 이제 관세 부과는 원래 수순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이것이 전 세계적인 그리고 굉장히 교역에 있어서 큰 데미지를 주는 것보다는 사실상 북미 협정에서 우리가 새로운 북미 협정인 USMCA를 겨냥해서 본다고 한다면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대로 모든 것을 다시 재편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캐나다나 멕시코를 등져버리거나 이 국가들과의 교역을 완전히 금하겠다라는 의지는 아니고 앞으로도 관세 부과 이후에는 충분히 기회는 열려있다. 협상의 여지는 열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역전쟁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관세 부과 이후에 관세 협정의 수순이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25% 관세 부과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여러 차례 이제 이야기를 해왔었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은 자원을 전제로 해서 미국의 인프라를 이용하고 미국의 교역을 하면서 성장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51번째 줄을 하든지 아니면은 25% 관세를 부과받던지 선택을 하라 이렇게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압박을 했었고요. 특히 멕시코에 대해서는 멕시코 이민자들이 불법 이민들이 들어와서 특히 일자리를 많이 뺏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정 보완을 갖다가 계속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에는 그 당시에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 이민자들을 갖다가 멕시코로 다시 재유입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동조적으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 대통령이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원한 것이 아니라 멕시코인들이 미국인들의 농업가들이 요구에 따라서 간 건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약간 이제 반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5% 관세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매길 만한 그럴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 결국에 관세 부과가 되면은 관세가 부과된 만큼 수입 품목의 가격들이 올라가고 그것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이제 불안감에 이제 휩싸여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시차를 두고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PC 물가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2.6% 정도가 나왔는데요. PC 물가 2.6%에서 거의 50% 이상, 거의 60%에 육박하는 정도의 규모가 대부분의 물가의 많은 비중들이 사실상 서비스업 쪽하고 연결이 돼 있고 이 서비스업은 아직도 사실 메디케어라든지 아니면 주택 렌트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보건, 교육 쪽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미국에 들어온 이민자들, 멕시코 이민자들, 그리고 상품, 우리가 제품으로 만든 공업 제품들, 그리고 상품, 제조업 상품들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미국의 물가가 바로 빠르게 올라가진 않죠. 특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담들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차후에는 어떻게 될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나 아니면은 그 피터슨 연구소의 이제 추정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재추정을 해본 결과 사실 가구당 연간 2,000달러 이상 정도의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라고 이제 추정이 됐었는데요. 분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관세로 매기게 되면 연방정부 수입이 연간 1,000억 달러 이상 늘어나는 걸로 백악관은 이제 추측을 하고 있고 텍스 파운데이션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관세 부과로 인한 수입 비용의 상승 부분을 충분히 관세로 충당을 가능하다. 이게 단기간에 1, 2년 정도는 가능하다. 이것이 현실적인 모습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다만 이게 장기로 이어지면서 2년 이상 이어지게 되면 사실 관세 수입 가지고도 이 비용, 여러 가지 이제 수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재정이 이제 복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오는 인플레 압력을 더 이상 막지 못하는 이제 불안정한 경기, 이것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현상으로 일어나겠죠. 근데 단기간에는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실제로 보시면 미국의 위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수입하는 그 많은 규모의 품목들 중에서 국가별로 이제 비중을 보시면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중국이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가격들을 어떻게 통제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중국이나 아니면은 멕시코, 특히 캐나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들이 많은 부분을 갖다가 미국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상의 어떤 우위에 서서 본인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계속 피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관세 부과가 된다면 가장 민감한 품목들은 자동차하고 그 다음에 석유, 그리고 핸드폰하고 컴퓨터 관련되는 부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미국으로 다시 재유입돼서 최종재 상품으로 생산이 되는 그런 이제 추세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실 앞으로 이제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품목들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캐나다하고 이제 멕시코가 더 이제 약간 열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 사실상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에 대해서 국가별로 나눠보면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의 수출에 의존적이고, 미국 수출,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요구하는 수정사항을 뭔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나라들의 이제 GDP나 성장도 사실 타격을 크게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관세는 부과가 되겠지만 미국 우위에 협정이 또다시 시작이 될 것이다. 이것은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일기 때 관세를 부과하면서 근데 멕시코하고 캐나다가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 당시 보복 관세를 부과했던 상품 규모를 보면 사실상 150억 달러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품목도 철강이나 돼지고기, 요구르트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만큼 오히려 국가적인 어떤 명망이라든지 국가적인 어떤 이제 그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존감 부분 때문에 보복 관세는 분명히 부과할 거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피해가 있거나 데미지가 큰 정도로는 시행을 안 해왔던 것이 멕시코와 캐나다였고,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기 때 그렇게 멕시코, 캐나다를 압박하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를 실제로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나프타를 미국이 원하는 이제 수정된 북미협정 체계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의 내용들을 보시면요, 새로운 나프타를 대체하는 USMCA는 자동차 부품을 그 전에 60% 정도를 미국, 멕시코, 캐나다산으로 부품이 이제 삽입된 부품으로 만들어진 자동차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규정이었는데, 이걸 75%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북미에서 만들어진 대부분의 그 자동차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 완성제를 생산을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규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북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절대 나쁜 조항이 아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제품 시장에 대해서 미국과 캐나다의 유제품 시장의 수출입을 보시면 캐나다가 이제 거의 대부분 미국에 수출하는 이제 시기였는데, 이거를 사실상 제품의 경쟁력, 가성비 때문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캐나다도 유제품 수입 시장을 열어라, 미국산을 사라 라고 요구를 해서 그걸 억셉트한 겁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서 6억 달러 정도를 갖다가 북미가 합쳐서 투입을 하자라고 해서 그것도 오케이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멕시코인들의 그 노동자들이 사실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일자리를 뺏고 있으니까 미국의 노동법을 개선하겠다. 그래서 멕시코인들이나 오히려 이제 저임금, 새롭게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외한 고급 일자리에 대해서는 노동법을 근간으로 해서 미국인들 위주로 취업을 시키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억셉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미국이 국내 그 미국 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데이터 저장소라든지 서버를 갖다가 북미 전 지역에 깔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 북미 지역의 많은 부분에서 IT 소프트웨어적인 그 서버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미국이 전반적인 이제 ICT 산업에 대해서 북미의 모든 오너십과 지배력을 갖겠다라고 했고, 그것을 오케이를 했죠. 이 내용을 보시면 사실 북미에 특히 멕시코나 캐나다 입장에서 그렇게 피해가는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얘긴 즉슨 뭐냐면 결국에는 미국이 요구하는, 트럼프가 요구하는 그런 조항대로 사실상 북미가
교역 협정을 맺기를 원하는 것이고, 특히나 지금 캐나다와 멕시코 같은 경우는 많은 기계와 자동차 품목,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항공우주 관련되는 기계 품목들을 미국이 많이 아웃소싱하는 국가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공장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북미 협정에서의 특징은 저버리지 않겠다. 멕시코와 캐나다를 저버릴 수는 없지만 요구하는 사항은 수순대로 잘 받아들여 달라라는 그런 요청인 것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이 즉슨 관세를 부과는 하고 시행은 하겠지만 결국에는 서로 수정된 협정을 다시 맺을 수 있는 협상의 시기가 열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적으로 봤을 때도 수일 내에 사실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중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지금 현재의 북미에 대한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이제 관세 부과는 사실상 무역 전쟁이라기보다는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수순대로의 어떤 질서 정립이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도 계속적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여러 혼돈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국가이익센터에서 발간한 자료와 그 다음에 안보전략보고서,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안보전략보고서를 가지고서 수순대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 의미와 시사점에 대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